저는 오늘 그 주제는 이제 괴테와 독일 문화인데요. 괴테 시대의 모든 것이 괴테 시대의 독일 문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파우스트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파우스트에서도 근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처음 쓴 작품은 아닙니다. 16세기에 파우스트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전설들이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굉장히 유혹적이고 위험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파우스트가 그 당시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또는 금기시되었던 많은 욕망들을 본인은 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16세기 파우스트는 지옥과 악마와 천국에 대해서 묻고 천체의 운행과 별, 혜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는 우주를 다녀오고 천국도 다녀오고 지옥도 다녀옵니다. 또한 그는 독일과 유럽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인도와 터키 그리고 아시아도 갔다 오고요.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짐작하시겠지만 16세기 파우스트가 나오기 직전에 흔히 말하는 에피스테메가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지구 중심설을 붕괴시켰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16세기 초에는 콜럼버스로 상징되는 지리상의 발견이 지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공간감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16세기의 파우스트는 종횡무진 내달리는 인물로서 16세기의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파우스트는 16세기 파우스트처럼 지적 호기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부한 파우스트라는 이미지 때문에 괴테는 공부를, 인식을, 지적 호기심을 더 이상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파우스트 옆에서 바싹 붙어서 세상 일에 관심 없고 내가 학제적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만 했다면 다른 것들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인물이 파우스트의 조교 바그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의 인식욕은 말하자면 끝난 것이 아니라 바그너에 의해서 분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주체는 파우스트 혼자가 아니라 파우스트와 바그너 그리고 이 주변 인물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파우스트의 첫 장면입니다. 하여 나는 마법의 몸을 맡겼다. 정령의 힘과 말을 빌려 여러 비법을 얻게 되지는 않을까 해서다. 이 세상을 그 심층부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노학자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파우스트가 그의 인식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금기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알고 싶은 걸 알기 위해서는 해보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파우스트입니다. 금기시되고 있었던 마법까지 불사하면서 추구했던 무제한적 인식욕은 이제 바그너에 의해서 릴레이식으로 바턴이 체인지됩니다. 바그너도 그러면 파우스트처럼 신을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바그너는 그런 식의 비과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바그너는 정확하게 책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바그너가 확인하는 것은 연금술입니다. 중류입니다. 그는 근대 과학자로서의 연금술사로 등장합니다. 메피스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그너는 마치 베드로처럼 열쇠를 뚫으며 천국과 지옥, 저 위와 저 아래의 문을 열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모든 진리는 과학이 답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괴테는 그래서 괴테 당시의 최첨단 학문이었던 유기화학의 결과들을 바그너의 이미지에 투사합니다. 괴테는 끊임없이 이때의 모티프를 가져와서 자기 시대의 19세기 근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그너는 지금 미친 듯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문쿨루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조인간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괴테가 잘 알려진 소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파라켈수스는 질병치료의 화학을 응용하였고 치료화학이란 분야를 탄생시킨 의사입니다. 남자의 정액을 밀폐된 용기에 담아 마구간 같은 곳에 한 40일 정도 넣어두면 인간이 생겨난다. 밀폐된 용기에 담아. 이것은 이제 연금술의 특징인데요. 중류와 관련된 연금술의 특징인데요. 파라켈수스가 정액이라는 유기물을 이용하여 유기체인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바그너는 순수하게 화학적 요소들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씁니다. 말하자면 바그너는
무기 요소들을 합성하여 유기체인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무기 원소들의 합성으로 인간을 만들겠다는 바그너의 야심은 16세기 화학에서는 나올 수 없었던 발상으로 보입니다. 화학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신화처럼 지속되어 온 생기론은 1828년에 프리드리히 웰러에 의해서 요소가 만들어지면서 이 신화는 깨지게 됩니다. 요소를 합성하는 데 성공한 웰러는 자신의 스승뻘인 화학자 베르셀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개 이런 유기체가 없어도 요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인간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이제 주고받는단 말이죠. 자, 이때 벨러가 느꼈을 희열은 그랬겠죠. 거의 극복 불가능한 간극이 지금 넘어간 건데요. 수백 개의 원소를 합성하다가 드디어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며 기뻐하는 바그너의 모습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괴테가 바그너 장면을 집필하던 시점이 1828년인데요. 벨러가 요소를 합성하는데 성공하던 시점도 1828년이죠. 괴테는 확실하고 의도적으로 당대 화학의 관심, 당대 화학의 새로운 담론들을 문학 속으로 들여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파우스트와 헬레나로 넘어갑니다. 괴테 시대 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였지. 그 둘은 항상 싸웠고 더 이상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이 되어서 이것이 잘 알려진 18세기 독일 문학사를 바라보는 도식입니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괴테와 음악과의 관계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7살의 모차르트가 연주하는 것을 14살 소년 괴테가 듣는데요. 모차르트가 괴테한테는 음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괴테한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베토벤이죠. 괴테와 베토벤의 그 복잡다단한 관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청년 슈베르트가 왔을 때 괴테는 낭만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낭만주의자들로부터 비판도 받습니다. 괴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많이 반성합니다. 이러한 괴테의 모습은 괴테가 한참 나이가 들었을 때 또 다른 음악 신동 멘델스존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납니다. 한참 할아버지였던 괴테가 어린 소년 멘델스존의 음악을 들으면서 악보를 놓고 하나씩 물어보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괴테는 이 중에 어느 한쪽에 있었다기보다는 이러한 담론들을 굉장히 열심히 따라가면서 때로는 아주 깊숙이 빠져들면서 괴테 자신의 예술관을 형성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전 낭만 관계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타나는데요. 물론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헬레나와 파우스트가 만나서 아르카디아 같은 낙원 같은 곳에서 살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도 낳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전적 고대를 상징하는 헬레나. 그 헬레나를 상징하는 파우스트는 고대 그리스를 좋아하는 근대 서구 지식인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양쪽 방향으로부터 좋은 영향들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근대 예술. 근대 예술을 대표하는 낭만주의. 이런 식의 도서입이 성립됩니다. 두 번째 조금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 파우스트와 헬레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일견 헬레나를 대하는 파우스트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헬레나를 모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헬레나는 이러한 파우스트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메피스토가 계속해서 헬레나한테 주입시키는 내용이 있거든요. 메넬라오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왜 데려왔는지 모르지? 뭘 하라고 하던가요? 했더니, 재물을 바친다고, 재물 바치는 걸 준비하라고 하던데, 바로 당신. 이렇게 합니다. 헬레나와 그 주변 여성들이 혼비백산이 되죠. 메피스토가 이렇게 합니다. 저기 멀리 아주 높은 성체가 있는데, 거기가 좀 안전. 우리의 헬레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살려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헬레나와 파우스트 사이에 분명한 사랑의 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많은 맥락들이 이들의 사랑을 마음 편하게 볼 수는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당시 이 작품에 몰두할 때가 1816년.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영국의 외교관으로 있던 엘긴이 10년 동안 그리스의 신전들을 돌아다니면서 뜯어낸 그 대리석 말이죠. 그것들을 차곡차곡 런던으로 보냈고 그리고
1816년에 대형 박물관에 팔아먹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생각하면 사실 엘긴 맙을 보면서 그것들이 깔려있는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감탄하기도 조금 약간 뭔가 이상한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해서 모셔온 예술 작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기치든가 강탈해온 것이 아닌가, 이건 문화적 제국주의 아닌가, 이런 것들로 서서히 의심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괴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괴테가 이제 시를 씁니다. 시의 제목이 박물관이에요. 그런 식으로 작품들을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게 뭐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거, 우리한테도 쓰레기밖에 안 남아, 썩은 것밖에 안 남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비판적이죠. 쉽게 말하면 찜찜한 거죠. 이 찜찜한 거죠. 아름다운데 이거 이렇게 막 좋아해도 되는 건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우스트의 간척 사업 들어가겠습니다. 1825년 독일 위에 있는, 독일과 덴마크와 이렇게 겹치는 그 스칸디나비아 아래쪽 급북해, 거기에 대규모 해일이 벌어집니다. 아니면 대홍수가 벌어집니다. 죽은 사람 한 8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죠. 파우스트가 간척 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파우스트적인 것이 핵심인데요. 파도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구나. 여기서 나는 싸우련다. 저 힘들을 정복하려 한다. 가능한 일이다. 파도가 아무리 날뛰어도 언덕이 있으면 파도도 피해간다. 자연을 규정하는 파우스트의 태도. 자연은 근대적 서구 주체의 타자이자 정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억눌러야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파우스트적 세계의 탈마법화가 아니겠습니까? 괴테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파우스트의 기획을 굉장히 옹호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와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이 근대적 서구의 주체에 맞서서 늙고 힘없는 두 노부부가 서 있는 겁니다. 파우스트의 거대한 매립주의에 맞서서 아주 조그만 오두막이 서 있는 겁니다. 파우스트의 원리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파우스트는 열심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메피스토를 보내서 이 부부를 희생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파우스트의 문제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요. 불타 죽죠. 오두막도 쓰러졌고요. 이날 밤에 누가 찾아오냐면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멀리서 노파 4명의 노파가 오는데요. 부족이고 또 빚을 낸다 할 때의 빚, 곤궁, 근심, 이렇습니다. 저쪽 뒤에 그들의 어린 오라비가 따라오는데요. 이 오라비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파우스트는요, 비록 나이는 100살이긴 하지만은요, 부족한 거 없지요. 빚이 있을 수가 없지요. 파우스트에는 인간한테 무슨 곤궁이 있겠습니까? 노파는 파우스트의 성체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딱 한 명 들어갑니다. 근심. 근심은 파우스트의 성체가 아주 강철같이 닫혀져 있는데 아주 작은 구멍, 열쇠 구멍 사이로 들어갑니다. 근심은 함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열쇠 구멍만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근심입니다. 근심과 파우스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심이 묻습니다. 근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아무리 귀를 막아도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근심의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게 되지. 그대는 아직도 근심을 모르시나? 파우스트 굉장히 길게 대답합니다. 나는 한결같이 세상을 줄다리미쳐 왔다. 즐기고 싶은 것들은 바로바로 낚아채고 흡족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은 그냥 둬두고 그렇게 기운차게 일생을 치달아왔다. 처음에는 위풍당당했지만 이제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해나간다. 부지런한 자에게 세상은 침묵하지 않는 법. 자기가 인식한 것만 소나기에 넣을 정말 무슨 칸트 철학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땅 위에 나날을 보내면 된다. 유령이 나더라도 자기 갈 길만 가면 된다. 위의 대화가 보여주듯이요. 그대는 아직 근심을 모르시나? 라는 이 짤막한 질문 하나가 파우스트의 긴 답변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근심 없는 그 한마디에 마치 법정 앞에 기소된 피고처럼 자기 삶의 의미를 방어하느라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파우스트가 끝내 근심을 거부하자 근심은 파우스트를 눈멀게 만들고 떠납니다. 파우스트는 눈이 먼 상태에서도 계속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말이죠. 근심은 파우스트는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의식을 억지로 아니야 누르면서
자기가 설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 서 미친 듯이 내달리는 근대 서구의 주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타난 근대 서구의 주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어떤 독일 문화의 어떤 정신사적 담론들을 본 것이고요. 이렇게 보자면 괴테 시대 독일 문화는 파우스트적인 것이 대변하는 이념에 의해 주도되어 온 문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파우스트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괴테의 문학도 독일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파우스트적인 것만 가지고 독일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우스트적 경향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우려하고 근심하는 괴테와 같은 작가도 이 근대 독일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